자소서에서 참 힘든데. 뭐라고? 네? 아니에요. 잠시만 내가 무슨 생겼으면 좋겠다 선생님 힘드시게. 이거 파일은 뭐야? 방금 죽다 살아온 얘기 썰을 좀 풀어놨는데 앞으로 더 죽다 살아나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님이 교정적 정의도 적어줬고 또 중요한 표현으로는 서로 간에 동등하지 못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비례 이름을 하나 적어줬죠. 무슨 비례를 적어줬습니까? 산술적 비례라고 적어줬죠. 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려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울을 그려줬지요. 네. 저울을 그려줬고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교정적 정의라는 것은 결국 서로 간에 동등하지 못한 것을 바로 잡는다. 그래서 균형을 맞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그 표현 여러분들 교정적 정의의 정의와 그리고 산술적 비례와 그 산술적 비례의 특징은 양쪽의 균형을 맞춘다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분배적 정의입니다. 자, 분배적 정의란 것은 정의의 또 다른 유형은 정치적 체제를 함께하는 공동체의 시민이기 때문에 정치적 체제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학년 4반이 될 수도 있고 작년 옥야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사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국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소속된 구성들 간에 재화나 부 또는 다른 어떤 것들,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양한 사회적 가치란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 누구나 갖고 싶고 하는, 가졌으면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정적 정의는 전제 조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게 되었을 때 서로 같게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툭 쳐갖고 연변의 태블릿을 깨뜨렸습니다. 보상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선생님한테 보상을 해달라고 해? 이것은 선생님과 학생 간에 동등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되겠죠? 그래서 교정적 정의는 서로 동등하다 하에 동등하지 못함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근데 분배적 정의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한 후에 서로 같으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동등한 몫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같이 못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서로 다르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어떻게 표현을 쓰냐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너무 빡시죠? 네. 죽겠습니다. 공부하는 여러분도 힘들고 지도해야 되는 선생님도 힘들고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3학년도 힘들고 준비시켜줘야 되는 3학년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다른 A 고등학교는 그냥 학교에 늦게 와도 신경 쓰지 않고 수업을 안 해도 괜찮고 수업을 안 들어도 괜찮고 그리고 3시나 4시 반쯤 되면 아이고 밥 먹고 소화 다 시켰으니까 이제 집에 가면 안 될까? 하고 집에 가고 뭐 입시도 입시 준비도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학교가 같으면 가는 학교가 같아진다면 굿 아이디어네요.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죠. 왜 여기 있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서로 어떤데 같이 하는데 서로 다른데 어떻게 되버리겠습니까? 분배가 교육의 기회라는 분배가 서로 같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면 가는 것도 어때야 됩니까? 서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우리 학교가 노력하는 우리가 A고 얘가 B인데 우리도 이만큼 노력하고 얘도 이만큼 노력해서 같은 학교로 간다면 어떻습니까? 하겠죠. 왜? 같은 것은 같기 때문에. 하지만 A와 B가 다르다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권력과 명예와 부와 같은 이러한 재화들에 대해서 각자의 가치에 어떻게 하여 비례하여, 그래서 쓰는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하학적 비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하학적 비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하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선생님도 몰라서 수학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하학 할 때 기하라는 것은 도형과 관련된 비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도형, 가장 대표적인 도형 뭐가 있습니까? 동그라미도 있고 원도 있고 네모, 삼각형이라고 사각형이 있잖아요. 되게 친근하네요. 다들 내년에 유리아 사상체에 다 만나면 다 친구들입니까? 세모 하니까 뒤에서 네모 이러고 좋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뭐 세모의 공식을 정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 같기다. 세모, 네모, 아무도 원이라고 안 하죠. 동그라미. 예, 좋습니다. 왠지 모를 동질감이 4번에서 확 느껴지네요. 자, 기하학적 비례라는 것은 쉽게 예를 들면은 앞에서는 저울의 균형을 맞춘다라고 했으면은 선생님이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닮은꼴을 얘기를 했습니다. 닮은꼴 삼각형이다라고 선생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기하학적 비례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달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크기의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A', 이게 이렇게 비율이고 이게 B', 이게 C'일 경우 이 ABC와 A', B'C가 서로 같은 크기의 삼각형은 아니지만 어떤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닮은꼴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비율이 서로 어떻다? 같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분배를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열만큼 이랬고 B라는 사람이 이만큼 이랬고 C라는 사람은 이만큼 이랬습니다.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분배도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서로 다르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뭐가 잘못됐어? 안 맞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분배도 역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근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당한 분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의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당하다는 얘기죠. 근데 비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학적 측면이 있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될 게 나는 문과기 때문에 난 수학이 싫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기 때문에 나는 뭐 이런 정의, 가치, 분배 이런 말 난 몰라도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수학적 원리를 적용시켜서 서로 같은 것을 갖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직업병이 있기는 한데 선생님이 우리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입시를 집중했잖아. 나중에 이렇게 한번 좀 자료를 좀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주제가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사회적 불평등. 그럼 사회적 불평등에는 다양하게 어떤 게 나타나냐면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눈에 띄지요. 교육의 불평등도 눈에 띕니다. 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불평등도 눈에 띌 수 있죠. 그리고 교육의 영역에서도 과연 불평등이 있을까? 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전체 인구 중에 몇 퍼센트 정도의 인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모집하는 전체 인원 중에 고른 기회 전형에 대해 혜택을 주는 인원은 과연 몇 퍼센트인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고른 기회 전형에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리적 측면의 혜택. 두 번째, 경제적 측면의 혜택.
지리적 측면의 혜택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나이스. 경제적 측면의 혜택에는 뭐가 있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이런 가족 관계에 있어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따로 선발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아마 중위소득 이런 표현을 써서 중위소득 몇 퍼센트에 있는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면 과연 교육의 영역에서도 전체 인원 중에 고른기획 교육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비례를 한번 맞춰보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만약에 경제적 지원보다 고른기획 전형이 적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 지원에 비해서 교육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비율이 좀 더 적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그 인원을 늘려서 선발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창녕군 또는 창녕읍에 사는 학생들에게 농어촌 특별 지원, 농어촌 특별 전형을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정당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접근해봐야겠죠. 같은 농어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의 개수들을 비교해보는 거죠. 학교의 개수와 학원의 개수를 비교해본 후에 공교육에 접근할 수 있고 사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횟수나 기회가 어느 정도일까? 또는 지역별로 같은 읍이고 같은 읍인데 경제적 규모를 측정해 본 것입니다. 그럼 경제적 규모를 측정해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기회에 대해서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겁니다. 농어촌 도와줘라. 농어촌 특별 전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 지역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 거기는 농어촌이 아니에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 창원시 북면손 북면 없나? 북면 진짜 할머니 국민인데. 말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북면 북면 진짜 아니 제가 하는 데는 아닌데 진짜 거기 그냥 도시랑 똑같아요. 똑같이. 근데 거기 농어촌 되거든. 몇만 과연 원? 특정 지역을 딱 꼽는 거야. 과연 여기는 농어촌을 해도 되는가? 작년에 이제 캔슬됐지요. 뭐가 캔슬됐어요? 농어촌. 원래 농어촌이었는데. 그쵸?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농어촌이었는데 이었지. 15, 면에서 오르면 16, 15, 16, 17년도 졸업할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에 고3들은 장류 농어촌 되는데 18년도 장류 고3들은 농어촌이 안 되는 거야. 농어촌인데. 저는 장유 농어촌 그냥 농촌인데. 돼요. 안될 수가 없어. 어디입니까? 김해 진영. 진양도 한번 저기 진영인데 신도시 가려면 버스 타고 20분. 근데 김해잖아. 그러니까 저게 고민인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장류 안에 있는 아파트 하나 있는데. 사실 미안하지만 선생님 집도 좀 그렇습니다. 네. 여기 위에 테크노폴리스 평생 살거든. 와. 그 창원시 북면은 똑같아. 절대 나가지 말자고 합니다. 왜냐면 거기 농어촌 되거든. 네? 근데 거기에 거기 진짜 당당한데. 부럽다. 그렇죠. 그런데 나도 되는지 모르고 살다 보니까 된대. 그런데 학원 개수가 엄청 많아. 햇서로가 너무 좋은데. 왜? 누가 어디거든.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 근데 이 당황스러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를 학원 개수 또는 경제적 규모 또는 상가 또는 인구 분포 이런 것들. 테크노 육아읍 여기는 평균 연령이 31살입니다. 저보다 젊은 사람이고 선생님이 출근할 때 조금 늦었다 싶으면은 정말 노란 차랑 애들이 막 너무 귀여워. 바글바글. 그렇습니다. 되겠죠? 선생님 방금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좀 넘어섰는데 정당하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객관적이거나 수학적 측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하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우리 학교 오지 마라고 합니다. 좀 배신감을 느낍니다. 같은 문과인데
본인이 어떻게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문과가 배우는데 기하학 모르는 문과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기하학적 비례가 무엇이냐라고 선생님이 물어본다면 무엇을 설명하면 되겠다? 다이아몬드 삼각형처럼 어떤 이런 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기하학적 비례는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꼴이다. 다이아몬드꼴 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가 또는 여러분들 얘기하는 비율 또는 비례식을 올려주면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누구나도 알 수 있는 표현이지만 저는 이 표현을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기하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당한 분배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뭐 예전에 과거 가서 학생들이 뭘 탐구하고 있던 사례 에피소드 얘기해 줬습니까? 아니요. 얘기 안 해줬나? 선생님이 이제 창심 선생님 창심 만들고 운영하면서 결국 이제 과거에서도 그런 비슷한 행사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약간 첩자 스파이처럼 그래서 혼자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이거 괜찮다면 찍고 인상적인 게 몇 개 있는데 뭐냐면은 나는 앞으로 좀 우리 학교 애들도 그런 실험을 좀 해줬으면 싶은데 이런 주제가 또 인상적이었어요. 운동화를 신고 뛰었을 때와 슬리퍼를 신고 뛰었을 때 어떤 게 더 위험할까? 슬리퍼가 더 위험하지. 왜? 슬리퍼가 안정성이 낮으니까 위험하니까. 그걸 얘들이 실험을 한 거야. 뭐 그거 갖고 실험해요 하는데 얘들이 코딩을 배워갖고 무릎이랑 복숭아뼈랑 뒤꿈치랑 여기에 해서 센서를 달아갖고 거기 가면 런닝머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애들이 운동화 신고 런닝머신을 뛰고 셀프를 뛰고 런닝머신을 몇 시간씩 뛰어갖고 이렇게 이제 며칠 동안 해서 이렇게 무릎과 뒤꿈치, 무릎과 복숭아뼈가 움직이는 위치를 다 측정을 한 거예요. 센서를 가지고. 우리 학교는 그런 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게 센서 어디서 구해? 그걸 이제 자기들이 이제 보고 배우고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것을 찾아내면 운동화를 신고 뛸 때는 요 위치의 어떤 이런 좌표가 일정했다고 합니다. 꾸준히 일정하고 조금만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치거나 이러면 조금 근데 셀프를 신었을 때는 이 가다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비슷하게 가다가 이렇게 불규칙한 지점이 몇 군데 정도인지 카운트를 해서 운동화 신고 뛰었을 때와 슬리퍼 신고 뛰었을 때의 그 차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더 안전하지 못하다를 어떤 표현을 통해서 증명하면 불규칙성을 가지고 덜 안전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 그때 목격한 것 중에 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사다리 타기 얘기 좀 납니다. 얘들이 사다리 타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사다리 타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과연 사다리 타기는 공정할까? 공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승률이 다 어떻습니까? 똑같아야겠죠. 물론 얘들이 처음부터 이런 주제를 찾았다기보다는 자료를 보면서 이런 걸 가져와봐야지라고 했겠죠. 근데 얘들이 코딩을 배워갖고 이렇게 했답니다. 여기서 해서 10만 번 했답니다. 얘들이 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계속 해놓고 컴퓨터한테 명령시킨 거죠. 야, 너 이거 10만 번 해봐. 컴퓨터 뭐라고 했습니까? 안 해! 하는 것이라 하겠죠? 해서 했을 때 어쩌면 다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승률이 다르게 나왔답니다. 각 지점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이렇게 사다리 타기는 되게 공정한 게임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후 자료를 찾아보고 했겠죠. 그러면서 낸 결론이 뭐냐면 끝이 있어서가 아닐까? 양쪽 끝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점에 따라서 승률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끝이 있기 때문에 어떻지 못하다는 상태니까 공정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랜덤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데 이것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무엇을 없애야 되겠습니까? 끝을 없애야겠죠. 그럼 사다리 타기의 끝을 없애기 위해서 원형의 사다리 꼴을 만들죠. 원형의 사다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해갖고 여기 지점 찍고 해갖고 했답니다. 똑같이 10만만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때 했을 때보다 이때가 월등하게 그 선택지마다의 격차가 확 줄었다 하더라고. 확 줄었다 하더라고. 그러면 뭘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끝이 있는 사다리꼴은 끝이 없는 원형 사다리꼴보다 덜 공정하다. 그러니까 이걸 수학적 측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선생님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 원리를 통해서 사회에 적용하면 어떤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었던 거죠. 아까 전에 선생님 이 얘기를 하니까 찬호가 선생님 우리가 센스나 이런 걸 도대체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좀 충분히 그걸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고 어쩌면 내년에도 선생님 만약에 지금은 3학년이라 바빠서 그렇지만 내년에 3학년 담임 휴직 쿠폰 2장을 쓴다면 또 동아리 활동을 해야겠지요. 선생님이 예전에 인식이법 관련해서 스쿨존 소피 근데 원래 소피아였다. 쌤이 3학년 담임도 쫓겨나면서 박재현 쌤이 이제 가져가서 일을 했는데 쌤이 올해인가 작년에 인상적으로 봤던 것 중 하나가 KBS 뉴스에서 뭘 했냐면 우리 동네 가면 폐지 모으신 할머니들 있죠. 어르신들 있죠. 이분들의 술에 GPS를 타는 거예요. 술에.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하루에 몇 킬로로 움직여서 몇 킬로그램의 폐지를 모아서 얼마를 버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당 얼마를 번다 생각한다. 시급. 그런데 거리당 1km당 얼마 버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주로 다니는지. 그래서 여러 명을 며칠 동안 측정하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는 것이죠. 그걸 측정을 했어요. KBS에서 아마 측정을 했습니다. 쌤이 아마 뭐 링크도 이제 뉴스에 링크도 있고 한데 그래서 폐지를 수거하신 분들의 어떤 그 경제 측면을 노동의 시간에 따라서 한 것이라 노동의 키로수에 따라서 어떤 수익에 따라서 이 빈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접근이 선생님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유일한 취미 중에 하나가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 치고 안 치고에 따라서 과연 내 에너지와 소비, 걸음수와 에너지 소비수를 얼마나 심장 박동수는 차이가 있을까 해서 한번 쫙 정리해서 내가 우리 배드민턴 클럽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 많으시니까 좀 그러지 말라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센서, 코딩 이런 어려운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사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샤오미에 한 2, 3만 원 하는 4, 5만 원 하는 것들 전부 다 GPS가 다 있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2학년 지금 사회문제탐구 수업에 제시한 것 중에 하나도 내가 뭔가 하고 싶으면 난 이런 주제를 한번 해보고 싶다. 과연 몇 반의 시간표가 효율적일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계를 밤마다 이렇게 착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보냅니다. 단 체육 시간을 벗어야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측정을 한 후에 걸음수가 제일 많고 적은 반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몇 반의 걸음수가 제일 적기 때문에 이 학급의 시간표가 가장 거리적으로는 가장 이렇게 근접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멀잖아. 사회과학, 제4회과학 했을 때 과연 몇 반이 더 힘든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 이겁니다. 사회라는 과목 또는 인문학이라는 과목을 수학이나 화학적 데이터를 빼놓고 접근한다면 그냥 추상적인 상상에 불과합니다. 어렵다, 빈문하다, 덜 해준다, 더 해준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학적 사유나 접근 방식도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 부분을 노력하는 것이고 이것도 참심하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 직업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했고, 우리 교과서 페이지 17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페이지 179쪽을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부분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죠. 선생님이 수업한 부분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했다.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네. 이 내용이죠. 그리고 특수적 정의를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교환적 정의는 쌤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 정의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근데 누가 무엇을 위해서 법을 지킨 것인지는 여러분들 요 보면은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단에 시민들이죠. 예, 공익과 공동선을 위해서. 교정적 정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 또는 공정하지 않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 라고 교정적 정의의 마지막 줄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교정적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그만큼 보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으면 그만큼 받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동등하지 않음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에 반해 분배적 정의는 방금 했지요. 예, 각자의 가치 서로 같거나 다르면 같으면 같게 다르면 다르게 비합적 비례 발밀골 삼각형 이것을 통해서 공정성을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로이스와 로직이 있는데 여러분은 우리 시험 끝나고 그 다음부터 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남았지 않아요? 예, 시간 안에 다 할 내용이 열심히 나가야겠네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무서웠어요. 적절히 딴 얘기, 이런 얘기 해주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는 여러분 좋지만 나는 속이 조금 탑니다. 내가 뭐 한다고 보상도 할 만하고 이 고생합니다. 쫓기면서 살아야 되나 하네요. 오케이. 자, 요 부분은 필기 노트는 없지만 요거는 이제 곧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근데 요 부분에서 좀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지만 로이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거, 모직은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라는 거, 이 부분은 꼭 기억해주고 상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180쪽입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180쪽을 보면은 정의의 실질적 기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질적 기준. 자, 실질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면은 형식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형식적 정의. 형식적 정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해주거나 또는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법 앞에서의 평등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배웠던 기본권, 뭐 생명권이나 자유권이나 평등권과 같은 이런 기본권들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똑같이 대우하는 것입니다. 되겠죠?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법 앞에서의 평등, 또는 우리가 누려야 될 기본권, 또는 급식 시간에 가서 우리 친구에게 밥과 국과 반찬과 디저트 해줬다면 우리 친구에게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밥과 국과 반찬과 디저트를 똑같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얘는 주고 얘는 안 준다. 어떤 기분이 되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왜? 똑같이 대우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 정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 구체적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다르게 또는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자, 먹을 것은 나눠주는데 선생님이 총 1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는 배가 커서
7개를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우리 친구는 방금 전에 뭘 좀 먹어갖고 뭐 5개만 먹어도 충분히 배가 부릅니다. 우리 친구는 요새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갖고 3개만 먹으면 배가 부르고 그 넘게 먹으면 좀 소화가 안 되고 미식적거리고 더부룩합니다. 쌤이 똑같이 줍니다. 5개 줍니다. 누가 제일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친구 만족하겠죠? 근데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2개를 남기겠죠? 우리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2개가 부족하죠.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일 수 있지만은 똑같이 분배했을 때 서로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는 결핍이고 누군가에게는 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정의란 것은 그 개별 구성원들이 놓여져 있는 구체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만약에 구체적 상황과 여건이 서로 다르다면 다르게 똑같으면 동일하게 대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동일하게 분배할 것이냐라는 분배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것에 대한 얘기가 바로 실질적 기준에 대한 분배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나눌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것들, 대표적으로 전문직들이 의료 영역에서의 전문직, 법률 영역에서의 전문직, 사회적 영역에서의 전문직, 교육 영역에서의 또는 문과, 인문학적, 과학적 영역에서의 전문직, 대표적 교수님들이 되겠죠. 근데 그런 자리들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이죠. 경제적 가치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크게 2가지죠. 동산과 부동산입니다. 동산은 뭡니까? 네,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누구 거?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그래서 동산입니다. 움직일 동자, 재산 산자. 그럼 이거의 반대말? 부동산. 부동산 무슨 뜻입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건물, 집, 땅 이런 것들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은 주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부동산 많이 갖고 싶습니까? 네. 솔직한 마음을 그렇게 선생님이 지금 말을 왜냐면 지금 수업 영상 녹화를 다른 말은 못 듣는 친구들이 있어 또 녹화를 하는데 물질적 욕심을 내가 들으면 조금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로또를 걸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로또 걸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걸릴까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릴까봐. 로또 걸리면은 어떻게 언제 찾으러 가지라는 것이 고민될까봐 그래서 이제 방학 때문에 해야지라고 그래서 한 번씩 보면 그런 글들 있지요. 로또 당첨됐을 때 어떻게 찾으러 가야 된다. 맞죠. 그래서 노숙장인 척 해서 가요. 서울역에 내려서 찾아가서 무슨 은행 가주세요. 택시 타면 안 돼. 아이고 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하면 이제 택시 기사 가다가 네, 그런 게 있더라고. 가다 그 가까이에 무슨 경찰서가 있대. 뭐 서울대문인가? 그 경찰서까지 데려다주세요. 너도 관심이 많구나. 거기 내려가고 뭐 도보로 가면 되는데 이미 그게 인터넷에 올라올 정도면은 다 알죠? 그 선생님 말이 걸리면 그냥 서울역에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걸어갈 겁니다. 뭐 걸어서 뭐 1시간 근데 걸리면 그거는 앞이 더 위험해요. 일단은 걸어서 몇 억을 받는데. 그래 걸어가면 한 10분 1시간 걸어도 1시간 뒤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죠? 그 은행 앞에는 거지들 이렇게 막 대기 타고 다녀요. 들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혹시 막 기분 좋아 보이는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슬픈 생각하고 하죠. 같은 나 배출이에요. 잠깐만.
아, 예, 고맙습니다. 당첨돼서 수령해서 뭐 사는지 상상 답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상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와 재화는 늘 많진 않지요. 매번 부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과연 로또의 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네. 아닐 겁니다. 안 사시는데. 당첨되실까봐 안 사시고. 야, 나도 그렇거든. 당첨될까봐 어떻게 하지?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왜 나눠야 되고 왜 이런 분배 기준이 필요할까 했을 때 각자가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라는 노래가 있지요. 모릅니까? 노래가 지코 노래 아닙니까? 블락비입니까? 지코가 블락비 아닙니까? 지코가 불러. 지아코가 블락이라고. 지아코. 부산은 대한민국 도시죠. 자, 이런 것들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무한히 갖고 싶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막을 수 있는 분배적 기준에 대해서 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분배적 기준에는 크게 네 가지를 언급해놨지만 여러분은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무엇에 따릅니까? 업적입니다. 업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침 정말 쉽죠. 한 만큼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를 해줘야 될까? 업적이 많은 사람, 더 많이 하는 사람. 근데 왜 이게 우리는 익숙할까? 이런 업적에 따른 분배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 어떤 경제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죠. 만약에 자동차 판매 사원이다. 어떤 사람에게 돈이 더 많이 벌겠습니까? 많이 판 사람. 어떤 사람은 덜 벌 수밖에 없겠습니까? 적게 판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능력입니다. 능력은 예를 들면은 벌써 이제 이번 주 일요일 아침이었구나. 이번 주 일요일 아침도 아니에요. 아침에 선생님 출근해서 피곤한 상태에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오 하면서 본 뉴스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밤새 해트트릭 했다고 하더라고. 네. 갑자기 리액션을 보였습니다. 뭐라고요? 안 돼요. 왜? 아, 전남? 롯데 이겼나? 근데 교체해서 13분 만에 해트트릭을 3골 넣었다 하더라고요. 세 골 넣는 거. 한 골 넣기도 했는데 정말 막 이래저래 움직여서 멋지게 넣더라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 손흥민 선수의 주급이 얼마인 줄 압니까? 7억입니까? 주급이? 1호. 7억이야. 주급이 7억. 몇 년 전에 2, 3억이었습니다. 주급이 7억이라고. 예. 하루에 1억씩. 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추석 끝나고 학교 있다 오늘 집에 가죠. 예. 우리 여러분들 2주 열심히 공부했다지만 손흥민은 14억을 벌었어요. 14억 들어가는 아니, 거기 그러면 360억인데. 그 이상 될걸? 아, 어머니가 또 이런 생각. 와, 쩔어. 자, 그러면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흥민이 형. 그렇지. 제 친구야, 제 친구란다. 예전에 정말 예전에 되게 십몇 년 전인데 어떤 아는 분이 우리 흥민이 오늘 또 골 넣었냐면서 그때 손흥민 선수 크게 유명하지 않았던데 월클 아니야? 흥민이 하길래 나는 손흥민 선수를 잘 모르고 아는 사람이에요? 하니까 아니요 저만 알아요 하면서 하더라고. 자, 그럼 생각해보면 손흥민 선수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벌까? 첫 번째 골을 잘 넣죠. 골을 잘 넣죠. 그리고 축구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뛰어나요.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되겠죠. 얼마 전에 또 아이유 콘서트도 했다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모을 수 있는 거의 뭐 남녀 가수 초월해서 뭐 아이유죠. 뭐 아이유는 왜 이런 그런 콘서트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까? 노래 실력, 능력이 타고나기 때문에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필요입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 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만큼 기본적인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 금액이 150만이라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달에 80만 원을 번다 칩시다. 그럼 기본적 생활비라는 것은
집세도 내야 되고 물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병원에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병원비도 내야 되고 이런 저런 먹고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기본적 생활비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부족하죠. 그럼 이 사람은 우리 사회 내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럼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얼마를 줘야 되겠습니까? 70만 원.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70만 원이 더 있어야 기본적 생활을 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니드, 필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냐면 더 필요한 사람들, 더 부족한 사람들. 그럼 어떤 제도와 관련되겠습니까?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2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로 오지 못했죠. 온라인 수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 수업 참여할 수 있지만 온라인 수업을 참여할 수 없었던 학생들도 있었죠. 누굽니까? 전자기기 없거나 집에 와이파이 설치 안 되는 사람들은 수업을 못 듣잖아.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지원을 왜? 그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거 버스 저기 와 있네요. 예. 나머지는 선생님이 자